제가 한국 퀀트 투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발표 주제가 Portfolio Construction Using ChatGPT였고요. 이 컨퍼런스가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발표하고 참석자도 업계 분들이라서 학계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저 혼자였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아카데믹 리서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업계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LLM 주제로, 그리고 단순히 LLM을 뭐 챗봇이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사용되는 LLM,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논문은 이 논문인데, 퀀트 분들은 많이 아실 MIT 비즈니스 스쿨의 앤드루 로 교수님이 2023년도에 이런 논문을 내셨습니다. 논문 내용은 뭐 퀀트 투자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그냥 NLP가 파이낸셜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 그런 논문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공저자로 챗GPT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논문 어펜딕스에 보면은 챗GPT와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논문을 작성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LLM을 사용한 투자 분석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LLM과 인베스트먼트, LLM 파이낸스, LLM 스탁 마켓, 스탁 아날리시스 이런 여러 키워드를 사용해서 실제 투자 분석에 LLM이 사용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게재됐는지를 검색을 해본 건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머신러닝을 투자 분석에 대부분은 주식의 수익률이라든지 시장 분석에 활용한 건데, 이 키페이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이 아주 많이 된 키페이퍼들이 있는데, 이 키페이퍼들이 언제 나왔는지를 보면은 머신러닝은 예전부터 적용이 됐지만 알파고를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그래도 한 4, 5년 지난 후에 키페이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를 비교로 오른쪽에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유는, 아카데믹 페이퍼 같은 경우는 피어 리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다른 연구진들의 어떻게 보면은 학술적 기여도를 인정을 받고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LLM 제가 조사를 한 왼쪽에 있는 표로 가시면은, 요게 탑 파이낸스 저널을 다 적어 놓은 건 아니고, 순서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을 위에다 적기는 했는데, 보면은 많은 저널들이 아직은 LLM을 사용한 투자 분석 논문이 게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맨 아래 밑에 적어놓은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와 Journal of Financial Data Science는 꽤 프랙티컬한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계신 투자 회사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나 골드맨삭스, 인베스코, 스테이트 스트리트, AQR 이런 계신 분들이 참고도 많이 하고 실제로 논문도 게재를 많이 하는 그런 저널이라서 여기는 LLM 관련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는 레터 형식의 페이퍼를 게재하기 때문에 10페이지 미만 논문들만 좀 빠르게, 리뷰 프로세스도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논문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그런 저널이라서 여기는 보면은 LLM을 사용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를 보면은 주제들은 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분석하는 게 좀 있기도 하고, 스탁 셀렉션이라든지 투자 분석을 할 때 LLM을 사용하는 게 많은데, 서밋이 언제 됐는지를 보면은 23년 초부터 서브밋이 많이 됐고, 퍼블리시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여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논문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저는 리서치 토픽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성 분석을 진행하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고, 두 번째는 뭐 종목 선택이라든지 수익률 분석을 하는 스톡 셀렉션, 에셋 셀렉션이고, 세 번째는 팩터들을 찾을 때 LLM을 사용하는 팩터 제너레이션이고,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LLM을 사용해서 뭐 프로세스를 조금 보완하는 그런 Enhanced Portfolio Construction, 이렇게 네 가지 토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퀀트 베이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건데요. 먼저 시장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에셋 모델링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간단하게는 모멘 에스티메이트이 들어가는데 복잡한 모델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모델이 있고 여기에 최적화 기반 포트폴리오 모델들이 사용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옵티멀 포트폴리오, 옵티멀 웨이트이 어떻게 되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 분석에 많이 적용이 됐을 때는 초반에는 에셋 모델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모델은 간단한 롱숏 포트폴리오나 n분의 1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사용하고, 근데 뭐 수익률 모델링에 머신러닝을 쓰면은 뭐 얼마나 성과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 이때부터 데이터를 시장 데이터가 아닌 텍스트를 포함한 얼터네티브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게 확장이 되면서 에셋 모델링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모델도 뭐 뉴럴 네트워크 등등을 사용해서 이 프로세스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LLM 그림 그린 거를 보시면은 LLM을 이렇게 레이어 두 개로 제가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뭐 레이어가 꼭 두 개 있다는 거를 제가 표현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데이터를 시장 데이터건 텍스트 데이터건 데이터를 바로 LLM 프롬프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에셋 모델링의 데이터를 뭐 LLM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LLM의 뭐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투자 분석에,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든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에셋 모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하는 게, 개선하려고 하는 게 그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좀 초기 연구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이 주제를 가져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 현업에서 뭐 LLM이건 인공지능이건 아직까지 적용된 거를 보면은 많은 케이스는 자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많이 사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는 아직 적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학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주제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는, 물론 피어 리뷰를 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키페이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꽤 다양한 분석을 초반에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런 논문들이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메인 리서치 토픽이 이렇게 4개로 요약을 했는데,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LLM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냥 NLP 모델들을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해서 뭐 감성 지수를 만들거나 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Asset Selection, Factor Generation, Enhanced Portfolio Construction, 이렇게 3개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 이렇게 LLM을 사용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제가 이 발표 자료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인 스톡 셀렉션, 에셋 셀렉션 관련된 논문은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를 사용한 논문인데요. 이게 거의 처음 게재된 거기 때문에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롬프트를 보면은 Could you recommend 3 assets from the following list that would offer diversification benefits? 라고 되어 있고, 리스트는 40개의 에셋이 주어졌고,
그 40개에는 개별 종목도 들어가 있고 뭐 채권, 원자재, 크립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챗GPT한테 분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산들을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커스는 diversification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증 분석을 진행하니까는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챗GPT가 선택한 게 분산도 더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성과도 더 좋았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꽤 간단한 분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보시면은 좀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어 있고 뭐 통계적인 유의미한 것도 다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논문을 보시면은 그 논문은 훨씬 더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과 다음 슬라이드의 논문 둘 다 프롬프트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수리적인 통계적인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예요. 그래서 통계적 검증 등등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이 역시나 에셋 셀렉션 토픽에서 이 논문인데 이거는 오브젝티브가 두 개이고 첫 번째는 GPT한테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선택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아웃퍼폼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보면은 Using a range of investment principles taken from leading funds, create a theoretical fund comprising of at least X stocks from the S&P 500 with the goal to outperform the S&P 500 index. 그래서 S&P 500에 포함된 종목들을 가지고 종목들 중에 선택을 하는데 S&P 500 인덱스를 아웃퍼폼 하는 게 목적이고 그때 종목은 최소 15개, 30개, 45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를 보면은 그 종목들 가지고 합이 1이 되는 웨이트를 제안해 달라라고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종목까지 선택하고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과를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는데 종목을 최소 몇 개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모델도 기본적인 MBO부터 시작을 하지만 종목 개수까지 들어가는 Cardinality Constraint가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모델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랜덤하게 선택하는 이런 것도 보지만 대표적인 펀드들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많은 경우 GPT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결과 중 하나는 GPT한테 종목 개수를 언급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15개의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15개, 30개, 45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을 때 실증 분석을 보니까는 15개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GPT가 개수의 제한이 없이 평균적으로 15개를 골랐는데 그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 토픽 중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와서 팩터 제너레이션의 논문인데요. 팩터라고 하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데 새로운 팩터를 찾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알파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퀀트 분들이 이 알파 시그널을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술적으로 예전에는 팩터를 어떻게 찾았냐면 경험적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파마 프렌치 3팩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사이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의 수익률이 뭐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 또는 시장 전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사이즈 팩터라는 거를 구성하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3팩터 모델에 들어가는 팩터 하나로 그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최근에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기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서 팩터들을 찾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팩터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뭐 경제학적 또는 뭐 재무학에서 그런 이론 베이스의 팩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면은 챗GPT를 사용해서 그런 팩터 찾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챗GPT는 그 찾은 팩터들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You're a fund manager and I need you to brainstorm new factors for me. 그래서 새로운 팩터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You have a panel data for many stocks stored as a data frame named data.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질 거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좀 아래로 가면은 종목의 이름, 날짜, open, high, low, close, volume, amount가 다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I require you to provide me with a Python program that can generate a new column as a factor. 그래서 팩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 코드까지 작성해서 알려달라라고 하고 Your factor should be original and innovative. Think creatively. 마지막 줄에 가면은 Ensuring originality is more important. 그래서 팩터를 찾는데 오리지널한 새로운 팩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도 많은 경우 첫 번째 돌아오는 리스폰스는 꽤 새로운 팩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Please create a more complex and original factor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팩터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항상 GPT가 새로운 팩터들을 찾아준다라는 거는 아니고 뭐 오류가 포함된 팩터도 있고 또는 잘 알려진 팩터들도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새로운 팩터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한 35개 정도의 찾은 팩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건데요. 보면은 1번과 2번의 곱으로 3번 팩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GPT가 코드도 제공을 했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리스폰스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1번 VMO라는 거를 보면은 5일치 모멘텀을 계산하는데 그거는 5일 전 종가와 오늘의 종가의 변화율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5일 동안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노멀라이즈를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PT가 팩터를 찾으면은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팩터를 구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각 요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각 요인이 뭐 프라이스 관련된 건지 볼륨 관련된 건지 또는 둘 다 관련된 건지 뭐 기간은 뭐 어떤 모멘텀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거치면은 이제 새로운 팩터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논문에서 나오는 거는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팩터를 찾았을 때 아예 검색이 안 되는 또는 뭐 다른 연구나 보고서에 언급이 안 되는 그런 팩터들을 찾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찾은 팩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뭐 초과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뭐 롱숏 포트폴리오, 롱 포트폴리오 이런 전략들을 만들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는데요. 재미있었던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팩터를 찾고 GPT한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포뮬레이션 프로토콜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왼쪽과 같이 9개의 단계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표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조합하고 뭐 이론을 적용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팩터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팩터 1부터 제가 팩터 한 13 정도까지만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이 팩터들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2개, 3개 또는 4개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 위의 표를 보면은 각 요인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가지고 뭐 새로운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팩터를 막 찾아내는 건데, 그때 찾은 팩터들이 이제 설명 가능한 팩터들이고, 많은 것들은 기존에 있던 시그널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론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LLM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연구들은 제가 진행했거나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앞선 연구들은 GPT한테 의존해서 뭐 거의 모든 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GPT를 사용했고, 딱 특정 태스크만 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태스크는 관계를 이해하는, 관계를 분석하는 태스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슬라이드에 있는 이 연구는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GPT한테 물어본 건데요. 과거 수익률을 가지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과거 수익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LLM은 텍스트 기반으로 관계를 다른 각도로 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면은 Suppose you are a finance expert.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asset I and asset J in the context of market condition. And choose the correlation level from the following list. 그래서 두 자산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데, 단순히 상관관계를 물어보고 뭐 GPT가 0.7 이런 숫자를 주면은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6개의 레벨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했고요. 하이 포지티브부터 하이 네게티브까지 6개요. 그리고 GPT는 시계열로 뭐 코릴레이션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마켓 컨디션에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양하게 확인을 했고, 마켓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물가 상승률이 뭐 내려갈 때 이런 식의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자산들이 여러 경제 상황에서 또는 뭐 불황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GPT에서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마켓 컨디션도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컨디션들이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봐서 GPT가 알려준 컨디션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그럼 결국 예를 들어 80개의 마켓 컨디션을 사용하면은 80개의 GPT 리스폰스가 있을 텐데요. 물론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랜덤 요소 때문에, 그 제너레티브 랜덤 요소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물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더 많이 뽑아내기는 했지만,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거는 거버 스태티스틱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requency를 가지고,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frequency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마코이치 교수님이 꽤 최근까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논문을 재작년 뭐 이렇게 게재를 하셨는데, 그때 사용하시던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시티비티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하이 포지티브와 하이 네게티브는 사용하지만 뭐 로우 포지티브와 로우 네게티브는 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뭐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그 다음에 그 threshold를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에 관련된 거를 GPT한테 물어보고 거버 스태티스틱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좀 다른 정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연구에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관계에 대한 거를 GPT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는 관계는 경제 상황과 그때 투자할 자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경제 상황과 자산들 간의 관계만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주식 수익률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인디케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때 GPT가 interest rate, inflation, 달러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줬고, 그러면 금리와 물가 상승률 US 달러인데 세 개의 지표가 중요한데 간단하게 상승, 하락 또는 뭐 강세, 약세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 개의 지표가 각각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는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8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GPT한테 그 각 8개 상황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GPT한테 물어본 세팅은 브리지워터의 All-Weather 포트폴리오와 아주 유사하고요. All-Weather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경제 상황이든지 간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성과가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전략의 개념인데, 그래서 중요한 경제 상황들을 파악하고 각 상황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작업을 딱 GPT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리스크를 가지고 배분을 진행하게 되고, 뭐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논문에서는 조금 더 단기적인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매달 이 세계 경제 지표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것만 보고 그 8개의 컨디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테니까 8개 중 이번 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GPT가 투자하라고 한 자산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룰 베이스 뭐 퀀트 투자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GPT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뭐 성과도 괜찮고 다른 것들보다 뭐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초기 연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LLM을 사용한 게 뭐 퀀트 매니저들을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연구들 나온 것들이 성과를 비교할 때는 대부분 뭐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 또는 아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모델만 해도 요즘 뭐 아주 어드밴스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포트폴리오 이론이 맨 처음 나온 지도 뭐 7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해리 마코이츠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지도 한 30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법들이 있고, 그거를 사용하면은 LLM 기반 투자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LLM을 적용한 것도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LM을 조금 더 복잡하게 적용을 한다거나 다른 레진 모델들과 좀 합쳐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과가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뭐가 더 낫다, LLM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학술 논문이 많이 게재되지 않고 특히 현업에서 이거를 적용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테스트 기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논문들이 실증 분석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GPT의 트레이닝 피리어드가 21년도 9월까지라서 뭐 작년까지 진행된 논문이라고 하면은 21년도 10월 이후 데이터가 뭐 1년 또는 길게는 2년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뭐 금리나 물가 상승률 트렌드와 다른 기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또는 뭐 2008년 금융 위기처럼 불황이 이렇게 있는 시기라고 하면 LLM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테스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한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LLM을 사용하면은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 뭐 지난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뭐를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GPT가 학습된 기간에서 예를 들어 뭐 2020년 1월인데
투자 분석을 해줘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열로 데이터가 딱 뭐 언제까지만 학습하는 GPT를 우리가 직접 만들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아직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리스폰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 바뀌는 리스폰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프롬프트에 대한 센시티비티도 다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백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루커헤드 바이어스 같은 게 없도록 테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커헤드 바이어스는 이제 미래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GPT의 트레인 기간에 뭔가 백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또 재미있는 논문 하나가 게재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다 포함을 했는데, 이거는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폴 글래스맨 교수님이 이제 퀀트 분석도 통계적인 수리적인 분석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가지고 이게 그 기업의 긍정적인 뉴스인지 또는 부정적인 뉴스인지 센티멘트 분석을 하는 건데,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Google to announce 2019 Q3 earnings tomorrow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과연 긍정인지 부정인지 GPT한테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제 시나리오 A, B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LLM이 구글의 2019년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거는 루커헤드 바이어스이고요. 루커헤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한 미래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나리오 B의 경우에는 만약에 LLM이 3분기 실적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구글이 2019년도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뉴스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트랙션 어펙트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 3분기 정보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19년도 정보를 알고 있는 걸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디스트랙션인데, 이 디스트랙션은 의사결정을 할 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논문을 보면은 꽤 많은 기사들을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긴 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을 넣고 GPT한테 이게 굿 뉴스인지 밴 뉴스인지 아니면은 뭐 unknown인지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애플의 뉴스 기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애플과 연관이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키워드들을 다 블라블라블라로 바꿔가지고 GPT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기사 제목을 바꿔서 키워드들을 빼고 기사를 넣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물어봤을 때 이때 GPT의 답변을 가지고 감성을 반영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사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트레인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로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안하고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LLM을 사용하는 게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의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근데 LLM이 발전이 되면은 당연히 투자 분석 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이 LLM을 사용하는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이 리스트는 SSRN과 아카이브에 있는 거라서 이게 학술 논문은 아니고 본인의 연구를 포스팅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논문 연구들인데, 어떤 거는 논문이고 어떤 거는 뭐 발표 자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보면은 아주 다양한 주제로 아주 최근까지도 많이 논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리스트를 가져온 건 아니라서 실제로 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주식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에 맨 처음 활용이 됐을 때, 분석이 적용이 됐을 때 다른 분야들은 인공지능의 성과가 아주 잘 나오는데 파이낸스는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스가 다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금융시장 자체가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들은 인간이 잘하는 거를 레플리케이트 하는 건데 투자나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LLM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공지능을 크게 하나로 보면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LLM의 경우에도 이게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당연히 핵심인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데이터가 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운전의 예시를 그전에도 들었는데, 이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운전 실력을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들도 택시 운전 기사님들도 뭐 연수를 몇 년마다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어느 정도 운전을 하면은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 레벨까지만 올라가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은 돌발 행동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율도 줄어들 거고요. 근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돌발 행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항상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돌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의사결정이 다 금융시장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변화하는 진화하는 시장을 다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당연히 현재까지는 그런 인공지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영역에서, 이게 투자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챗봇 이런 거를 빼고 투자의 영역에서는 LLM이 뭐 사람을 의사결정을 대체를 한다거나 또는 퀀트들의 업무를 대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화와 진화까지 학습을 할 수 있다면은 투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걱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 그 머신러닝이 적용이 됐을 때부터 LLM 또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오토메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퀀트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LLM을 오토메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논문은 첫 논문의 저자였던 앤드류 로 교수님의 최근 논문인데요. 아직 게재된 논문은 아닌데 앤드류 로 교수님의 테드 토크나 최근 발표 영상들에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LLM이 Financial Advisor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논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년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LLM이 발전이 돼야 되고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해결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LM을 활용한 연구들은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학계에 계신 탑 퀀트 분들도 이런 주제들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나온 학술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것들을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다른 발표나 영상에서 또 새로 나오는 논문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